안녕하십니까. 한평리서치 이행섭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그 교육 문제에 대해서, 한평의 교육 문제, 전라남도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초청을 했고요. 직접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교육감 출마 예정자 장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함평에서 살고 있는 편기석입니다. 네, 예, 편 선생은 전에 한번 출연하셨고, 지금 전라남도 교육감으로 출마를 하시려고 하셔서 교육 문제에 대한 좀 이렇게 이해도가 아주 높으실 것 같아서 여쭤도 보고 의견도 한번 들어볼 기회로 한번 섭외를 했는데 또 과감하게 응해 주셔가지고 오늘 예,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뭐 거두절미하고 어쨌든 이제 교육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주 여러 측면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 편 선생님께서 첫 번째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아시다시피 단 몇 달 사이에 전남 광주 통합 문제가 지금 이슈로 올라왔는데요. 거기에 처음에는 지방자치단체 통합만 나오다가 이제 갑자기 교육청까지 통합한다는 걸 들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출마를 준비하고 계신 분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그간 한국 사회가 수도권 중심, 그리고 국가 주도의 사회 운영을 하다 보니 지속 가능한 사회가 아마 어려워졌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지역으로 삶의 환경을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 과정에 이번에 그 광주 전남 통합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결국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통합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방향은 어떻게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돼야 되고 법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보면 통합에 대한 속도나 주민 의견 반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철저히 좀 검증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교육 부분에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그간 교육은 국가교육 주도 그리고 수도권 중심 교육의 입시체제, 이로 인해서 지역의 교육들이 다 죽어가고 있었다. 그러면서 보면 지역 주도의 교육으로 전환시키는 계기, 지방 분권을 통한 교육 자치의 실현, 이런 것들을 새롭게 전환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점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통합된다면, 특별시로 통합된다면 교육 자치 권한을 대폭 연방제적 수준으로 이관시켜서 지역을 살리는 교육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으로, 지역에 살아도 괜찮다, 이런 교육으로 대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 자치라고 하면은 뭐 어떤 연방제 수준의 교육 자치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가요? 그렇죠. 지금 현재 특별시 교육감 정도가 된다면 교육부 장관 수준으로 돼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인사 재정에 있어서 지금 현재 교원 정원 문제 같은 경우도 교육부가 꽉 쥐고 있어갖고 농어촌에서 교원 정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로 딱 교원 정원을 정하고 있어서 도시 중심의 교원 정책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 특별시 교육감이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면 농산어촌의 환경에 반영된 교원 정원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정원 이야기만 해도 이런 가능성이 훨씬 더 늘어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각종 권한을 네. 그 교육감에게 그렇죠. 이관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특별시의 자기 책임이 높아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거에 한 말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방금 말씀하신 게 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게 과연 통합을 해야지 되냐? 저는 그 이후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지금 현재에서 분리된 상태에서, 즉 광주만의 그 지역만의 특성이 있고 전남만의 특성이 있는데 그거를 통합해서 묶어서 한 사람의 주도로 해서 이게 교육을 주도한다. 그거는 저는 조금 오히려 1+1이 3이 아니라 0이 될 수 있다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만약에 생각하십니까? 그 통합교육감이 혼자의 행사하는 권력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굳이 통합할 필요가 없죠.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한다면 저희들도 좀 통합 추진위 기구에 제안도 있는데 시군구 자치권을 보장해줘야 된다. 교육 자치권을. 이게 한평에 있는 교육 문제를 누가 제일 잘하냐? 그럼 한평 주민이 잘 아는 거고, 그 주민과 한평에 살고 있는 교육계 인사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지역의 교육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자치권을 줘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례로 교육장과 관련해서는 도교육감이 다 임명을 다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보다는 공모를 한다든지 교육장 임기를 정확히 보장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역교육에 대한 책임 있는 수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한번 전환점에서 한번 변화를 시켜보자 이런 거죠. 아, 네네. 자, 그러면 어쨌든 통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제 찬성하시는데 예. 교육 자치나 더 나아가서 이제 시군구 교육 자치까지 예. 권한의 이양을 포함해야 확실하게 제대로 된 효과가 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게 돼야죠. 예. 예, 그러면 뭐 다음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지금 그 현 교육감이 이제 학생들에게 학생 수당을 지급하는 상황인데 여기 이제 4년 정도 가까이 됐잖아요. 요것의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이제 출마를 앞두고 계시니까 요거에 대해서 뭐 앞으로 지속하실 것인지 어떻게 뭐 뜯어 고치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니 그 우리 학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음.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한 초등학교 6학년까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학생 교육 수당을 주고 있어서 저는 학부모님들 어려운 살림 과정에 아이들한테 교육의 그 질을 높이기 위한 과정으로서 학생 교육 수당이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앞으로 좀 더 보완해서 좀 더 확대 보완시켜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에 교육계 내에서는 올해 예산이 급격히 감소가 됐거든요. 교육 예산이. 그래서 학교에서 실제로 그 학교 자체 환경 개선 재량비가 거의 0원에 가깝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국가 재정에서 전라도 교육청으로 내려온 예산 중에 17개 시도 중에 가장 많이 삭감당했어요. 그 전라도 교육청이 예산을. 그래서 올해 그 학교 운영과 관련된 학계에서의 예산 운영이 대단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교육계 예산에서 학생 교육 수당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큰데 이게 지금 교육적 그 효율성이나 또는 교육적 지도를 해나갈 때 이게 예산 편성이 맞냐 이런 고민은 교육계 내에서는 있습니다. 교육계 내에서는 있는 거고 그렇다 할지라도 학부모의 어려운 지점을 어떻게 좀 한편에 덜어내면서 아이들의 교육 활동을 더 잘 보장할 것인가 문제는 좀 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고 이것에 대한 교육적 효과는 아직 평가된 것은 없습니다. 교육적 효과가 얼마나 더 높아졌는지 아이들이 그 10만 원의 생활비를 쓰게 되면서 경제적 가치나 내용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이해가 됐는지는 아직까지 평가된 바는 없는 것 같고 그것은 별도로 해야 된다 보고요. 이게 저 잠깐- 개인적 생각은 네네. 아동 청소년 수당으로 확대된다 보고 있습니다. 이건 교육계만 책임져야 될 문제는 아니다. 지자체와 함께 만 18세까지 지역에서 키우는 아이들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동 청소년 수당으로 확대 재편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교육계 부담과 지자체 부담을 좀 더 나누면서 우리 아이들 좀 잘 성장시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그러면 이게 다른 지자체나 저기 광역단체에서 이 학생 수당이 어떤가요? 다른 사례가? 공식적으로 학생 교육 수당으로 되고 있는 사례는 전국적으로는 없습니다. 없어요. 대체적으로는 이제 수당으로는 없는 거고 바우처 제도 형태로 각 지역마다 일정한 바우처 제도를 통해서 학생들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있습니다. 뭐 문화 상품권이라든지 문화 활동 관람할 때 학생들은 좀 낮게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편 선생. 예. 제가 지금 학생 그 교육 수당 그 사용 부분에 대해서 학생 교육 수당 사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악 미술 뭐 그런 학원은 사용이 돼요. 그런데 입시와 관련된 거 국영수 있잖아요. 그게 사용이 안 돼요. 인지 과목에 대해서.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음악 미술 뭐 예를 들어서 체육 뭐 그런 거는 사교육이 아니고 국영수만 사교육이냐? 이거는 형평성 문제에서도 안 맞고 그리고 사용 내역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다이소라든지 그런 데 가서 무엇을 사도 돼요. 근데 실제로 사용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또 사용이 안 되고 또 하나 집행률에 대해서 보면 뭐 신청을 해야 이제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집행률이 제가 알기로는 흔히 말해서 100으로 전체가 100으로 한다 그러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네. 그 군에서 보면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군에서 학생 교육 수당 카드를 사용하기가 어려운 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른 시로 가서 사용하게 되니까 지역의 그
경제 효과는 급격히 약화되는 거죠. 이런 약점들이 실제 존재하고 있는 거고, 방금처럼 학교에서의 예체능 활동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지역 차원에서 채워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체능 쪽은 괜찮은데, 실제로 국영수사 과목, 주지 과목에 대해서는 제한시키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그 역차별도 뛰어난 좀 한계가 있는 거죠. 수당 사용에 대한, 학생 교육 수당 사용에 대한 좀 합리적인 대안이기보다는 좀 어려운 뭐랄까요, 억지로 좀 논리를 붙이는 경우가 좀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요가 있는 곳은 사용을 못하고. 네. 예. 제가 봤을 때는 학생 수당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자체랑 이런 그 교육청 말고 이런 뭐 지자체든 광역단체든 전체적으로 함께 아이들이나 학생들을 위한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가 맞는 것 같네요. 왜냐면 어쨌든지 교육청에서 쓰는 예산은 교육적 효과가 뚜렷하고 분명한 데를 그죠, 목적 경비죠. 정확하게 좀 타겟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들고요. 요거는 좀 넘어갈까요? 네. 그러면 이어서 이게 이제 선생님으로서 많이 느끼실 텐데, 이 아이들의 이 IT 기기 과잉 이용, 이 문제에 네. 대해서 이거 아유. 사실 모든 학부모를 비롯해서 모두가 걱정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에는 거기다가 이제 뭐 AI 교과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게 나쁜 것 아니냐 하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IT 기기 문제, 나아가서 뭐 AI 교과서 문제 이런 것 좀 한번 의견을 주시면 어떨까요? 이제 이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 실제 디지털 시대 또는 AI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단절되고 기계와 사람의 관계가 훨씬 더 넓어지는 관계에 있어서 이게 실제 교육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런 걸 갖고 있는데, 제가 이제 봤던 연구 보고서 중에 하나는, 이게 최종 답이다는 건 아닌데, 만 15세 이하의 디지털 기계 사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지 발달 영역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 어느 나라에서는 만 15세까지 디지털 기계 사용을 중지시키는 나라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예, 프랑스도 되고, 나라마다 약간씩 다른데 디지털 기계 사용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나라도 좀 면밀히 좀 검토를 해봐야 한다 보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즘 그 부모님들도 이제 식사하다 보면 아이는 옆에서 기계를 보면서 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여서, 이게 이제 부모님들도 자연스러운 그 생활의 하나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서의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는 어떤 것도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빠르게 국가 단위에서 디지털 기계와 인간의 관계에서의 발달 단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연구조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요새 보면은 그 특히 전남 학교들은 이제 그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저 태블릿을 거의 학생 1인당 하나씩 이렇게 그 지급해주는 그런 학교도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태블릿 PC의 접근도 인공지능 시대 또는 디지털 시대니까 활용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은 수단으로서 한 측면은 맞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고 서로 묻고 답하는 관계, 즉 인문학적 그 기능을 훨씬 더 높이는 것이 지금 현재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이제 교육적 방향에 대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계보다는 사람한테 투자하자, 이런 것들이 저희들한테는 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이야기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관계 영역에, 사람 관계 영역에 아이들이 자기 역량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 하나만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중간에 다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언론이라든지 보면 교육이라는 게 AI를 잘 사용할 수 있게끔만 하면 되는 것처럼 그런 교육, 언론 진앙이나 그런 거 보도를 많이 해요. 저도 AI를 주로 많이 사용하지만, 근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AI를 사용하는 거하고 그냥 AI만 잘 사용하게끔 이렇게 교육을 받는 거하고는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계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관계라든지, 저는 그런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너무 AI 하니까 AI만 사용할 줄 알면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예, 돼버리니까 예, 안타깝습니다. 그런 지점은 교육계에서도 충분히 사고해야 되고, 저희들 방향은 인간 중심 AI 교육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람 중심, 인간 중심의 AI 교육이 돼야 AI에 먹히지 않고 AI를 활용하고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데 있어서 AI가 자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AI 교육이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이런 거죠. AI한테 이야기를 하려면 질문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그 질문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인간한테 있어야 되겠죠. 인간과 인간이 어떻게 대화 나누고 어떤 소통을 하면서 뭔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것인가. 이런 걸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AI와 대화를 잘해야 돼요. 그 질문만 갖고는 안 됩니다. AI하고 막 대화하면서 그 깊이를 높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누구하고 대화를 제일 잘해야 되냐면 인간하고 대화를 잘해야 AI하고 대화를 잘하는 겁니다. AI하고 대화 전에 인간의 대화를 잘하면서 왜 대화를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이런 고민들 좀 있고, 더 크게는 AI 시대에는 인문학 중심이 다시 부활돼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1부의 마지막 질문. 네. 방금 말씀 주셨지만 인문학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저는 그거에 절실히 공감을 하고요. 그러면 이어서 봐보면 학교 현장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학교라는 곳이 입시 학원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 네. 내신을 얼만큼 잘 받고 평가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동아리 활동도 학생부에 얼마나 좋게 기록이 되냐 그런 위주로 짜기도 하고 세부 능력 평가할 때 그 기록 세특이라고 하죠, 일반. 근데 그 아직도 학생들이 적어서 선생님들한테 줘요. 근데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 게 자기 활동 평가를. 한편으로 이해가 가는 게 그 수많은 그 학생들을 어떻게 선생님들이 일일이 평가하냐 이거예요. 근데 그 평가가 입시에 반영된다는 게 더 문제인 거죠. 저는 이거는 반드시 조금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거죠. 입시 제도로 흘릴 수밖에 없는 게 3월 달에 고1이 입학을 하면 3월 모의평가라고 해가지고 중학교 때 배운 내용으로 평가를 봐요, 모의고사로. 그러면 1등급, 2등급 이렇게 등급이 갈라지겠죠. 그러면 그러다 보면 알게 모르게 선생님들이 얘는 좀 될 얘다. 알게 모르게 커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또 넘어가요. 그러다 보면 한 정신없이 지나다 보면 또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한 5월 초에 그러다 보면 또 숨도 돌릴 틈 없이 6월 모의고사라고 또 봐요. 안 본 학교도 있겠지만 거의 의무상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또 지나다 보면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기말고사를 봐요. 그러면 이제 금방 또 방학이죠. 그러면은 또 방학 한 달 안 된 방학도 방학 보내고 나서 8월 어용병 지나면 또 9월 달에 중간고사 보기 전에 또 9월 모의평가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10월 초에 이제 중간고사 보겠죠. 그러면 11월 달에 또 모의고사 봐요. 근데 11월 달에는 아시다시피 모의고사하고 수능하고 겹쳐져 있어요. 고3이 그런 거지? 고1이요, 고1. 지금 고1 스케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전체 시험. 그러면 12월 달에 기말고사를 보잖아요. 그게 1학년 과정이에요. 근데 2학년 되면 또 그 스케줄도 반복되고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저는 질문이 좀 길어졌는데 이거는 조금 고칠 필요가 있지 않나. 아주 구조적인 문제예요. 이게 옛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아이들이 시험 기계냐고. 시험 기계처럼 계속 반복되는 시험들을 계속 보면서 자기들 평가하게 되는 과정인 거죠. 엄밀히 말하면 교육의 최종 목적은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자기 역량을 키우는 건데, 이게 자기 역량을 키우는 거냐, 시험 기계를 만드는 것이지,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산업화 사회 때는 통용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빠르게 사람을 선별해서 노동을 시켜야 되니까. 근데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는 산업화 시대 임시 경쟁체를 유지하면서 미래 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거냐? 저는 이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제한된 시간에 반복된 학습으로 얻어진 것에 누가 더 빨리 정답을 맞추는가? 요런 형태의 평가는 산업화 시대에 혹시나 맞았을지 몰라도 지금 맞지 않는 체제다. 그래서 입시 경쟁 체제는 빠르게 해소돼야 되고 미래에 맞는 교육 체제로 다시 좀 바꿔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지금의 우리나라 입시 체제는 중앙 중심, 국가 중심 또는 수도권 중심의 입시 체제. 그래서 이제 지역 중심으로 바꾸자는 이제 제 이야기가 그런 의미도 함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부는 여기서 마감하고 그 2부 녹화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